1942년 11월의 엘 알라메인 전투는 결정적인 것이었다. 아프리카 군단은 퇴각했다. 영국의 몽고메리 제독은 훌륭한 조직력으로 독일군을 추적했고, 롬멜은 이집트 서부와 리비아를 거쳐 퇴각하는 동안 수시로 돌아서 가거나 퇴각을 중단해야만 했으며 패배와 퇴각이 반복됐다. 지난 2년 동안 일진일퇴를 거듭하며 격렬하게 치러졌던 리비아와 그 일대 사막에서의 전투가 끝나가고 있었다. 1943년 초 아프리카 군단은 리비아라는 이탈리아 식민지에서 퇴각해야만 했고 영국군이 트리폴리에 상륙했다. 그들은 격전을 치를 준비가 돼 있었지만 주축국에 의해 황폐화된 도시에서 적들은 이미 퇴각하고 없었다. 연합군의 추격에 밀려 아프리카 군단과 이탈리아 동맹군은 인근의 식민지인 튀니지로 퇴각했던 것이다. 횃불작전이란 이름 아래 알제리와 모로코에 상륙한 앵글로 아메리카 병력과 주축국 작전 세력이 리비아의 사막에서 격돌했다. 앵글로 아메리카 병력은 대부분이 미국인들이었고 아이젠하워의 지휘를 받고 있었다. (1942년) 말까지 이들 군대는 알제리 해안을 따라서 튀니지를 향해 전진했다. 연합군의 목적은 해안의 항구를 공수해 주축국 군대의 보급선을 차단하고 그들의 병력 사이에 끼어들어 롬멜이 다른 주축국 병력과 연결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1943년 2월) 미국인들은 카세린 전투에서 롬멜이라는 전쟁의 천재를 만나게 되는데 이 천재로부터 일격을 당하게 된다. 사막에서 작전 중인 롬멜의 군대는 심출귀몰했다. 독일군의 공격은 미처 준비되지 않은 미군들을 무력화시켰고 연합군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안겨줄 수도 있는 위치에서 타격을 입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탈리아는 롬멜이 좀 더 신중할 것을 요구했으며 자만하지 않기를 바랬다. 그 전투는 여러 면에서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미군은 자신감을 많이 잃었다. 그러나 그 이후엔 시간이 흐를수록 주축국의 어떤 천재성과 결단력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1943년 이른 봄, 카세린 전투가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서 독일군과 이탈리아군은 맥이 빠졌다. 연합군은 육해공 병력에서 멋진 합동작전을 보여줬는데 그것은 후에 있을 작전에서 중요한 의미를 띠었다. 사막의 공군 병력인 영국 공군도 점차 효과적인 공격을 보였다. 영국 해군은 튀니지의 항구들 주변으로 강력한 해상 봉쇄를 실시했다. 주축국의 병력은 갈수록 무기와 물자가 부족해졌으며 밀리고 밀려 점차 좁은 지역으로 고립됐다. 5월 초에 튀니지에 있던 2개의 독일 기갑 부대가 서쪽으로부터는 미군의 공격을, 남쪽으로부터는 영국군의 공격을 받아 귀멸됐다. 5월 13일 마지막 남은 독일 병력이 항복했고 롬멜은 병든 몸으로 독일 귀환 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주축국 병력 23만 8천 명이 포로가 됐다. 북아프리카에서의 작전은 느리게 수행됐지만 그 결과는 이후 몇 년 동안 여러 교훈을 주었다. 사막의 전쟁에선 훗날 특수부대라 불리게 되는 병사들이 여러 가지 작전을 수행했다. 영국의 공수특전단이 창설된 것도 서부 사막에서였다. 최초의 특수부대들은 주축국 전선의 후방 깊숙이 침투해서 그들의 군수품 보급과 비행장에 타격을 입혔다. 멀리 떨어진 버마에서 벌어지던 영국군과 일본군과의 전쟁에서도 역시 특수부대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당시 일본군은 인도의 국경에 머물면서 대영제국의 가장 중요한 식민지를 공략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양국의 군대는 국경을 마주하고 서로 대치했다. 영국군은 맹렬하게 반격을 가했고 일본군은 이에 대응하지 못했다. 일본군의 보급로는 아주 길고 우거진 밀림을 통과해야만 했다.
영국은 이렇게 길다랗게 늘어진 보급선을 공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부대와 전술을 개발했다. 그 부대들은 게릴라 전술을 수행하기 위해 일본군의 후방 깊숙이 침투하는 특수 훈련을 받았다. 이들을 친디트라고 불렀는데 버마어로 사전한 단어가 영어화된 것이다. 1차로 3,000명의 친디트들이 버마로 침투했다. 그들은 전통과 현대 전술을 결합시켰다. 친디트 대원들은 미우를 수송수단으로 삼아 말라리아 모기가 득실거리는 열대 정글을 통과했다. 군수품은 공중으로부터 보급돼 친디트들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주었다. 친디트가 된 사람들은 어떤 역경에도 견딜 수 있는 특수 훈련을 받았다. 그들의 전투 방법은 게릴라 전사들을 떠올리게 했다. 기후와 질병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인간을 쉽게 파괴시켰다. 부상자들은 홀로 남아 구조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친디트들의 희생도 컸는데 많은 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사상자 수가 대원의 3분의 1에 달했다. 버마에서 벌어진 전투는 2차 대전 중 가장 오래 진행된 전투였다. 그들은 당시 일본 군들이 아시아의 승리라 부르며 식민지에서 해방시켰던 영국령 인도에 침입할 계획을 세웠다. 인도 대륙의 물자들은 일본의 전쟁 비용을 충당하는 데 쓰일 예정이었다. 일본 역시 중국을 지원하는 군수품을 전달하기 위해 유일하게 남은 보급로를 차단할 계획을 세웠다. 그 길도 산과 정글을 내치며 돌아가야 하는 길고 험난한 길이었다. 한때는 그들이 보급로 차단에 성공함으로써 중국에 이르는 군수품 보급은 공중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미국의 공중수송 지휘체계를 통해서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전달하기 위한 대규모 병참작전이 실시되기도 했다. 공중수송로는 위험지대로 알려졌으며 담당 비행요원들에겐 매우 위험한 임무였다. 높은 산의 능선을 비행기의 안전이 허용되는 범위 중 가장 높은 고도로 비행해야 했기 때문이다. 조종사는 열대기후의 장마철에 이륙해서 흔들림이 심한 지역들을 통과한 다음 아주 미끄러운 지점에서 착륙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중보급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원이 투입됐다. 미국의 공군 요원 2만여 명, 민간인 4만 7천 명과 항공기 300대가 동원됐다. 영국과 미국은 이 작전을 보는 시각이 서로 달랐다. 윌리엄 슬림 장군 휘하의 영국은 자신들의 식민지인 인도 왕국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 반면 미국은 일본을 버마 남쪽 멀리 밀어내는 것이 목적이었다. 버마의 긴 해안을 감안할 때 육해군 합동작전을 통해 일본군을 포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했다. 그러나 상륙을 위한 연합군 함선은 다른 지역에서도 필요했고 영국 군대는 친디트들이 적진지 깊숙한 지점에서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전투를 끌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던 중이었다. 영국군은 길고도 위태위태한 보급로를 소유한 적과 대치하고 있었다. 일본은 인도의 국경지대에 주둔한 자신의 군대에 군수품을 보급하기 위해서 그 악명 높은 버마 철도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버마 정글의 열악한 기후 조건은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했고 비상식량으로 버텨야 하는 군인들은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 항복한 전쟁 포로와 기타 아시아인들에 대한 일본의 학대는 무려 6만 1,000명의 연합군 전쟁 포로와 원주민 노동자들이 거의 노예와 다름없는 대우를 받으며 굶주림 속에서 노동을 강요당했다는 사실에서 엿볼 수 있다. 일본군과 멀리 떨어진 전선에서 싸우고 있던 연합군의 군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거의 모르고 있었다. 포로 12,000명과 원주민 노동자 9만 명이 죽어갔다. 버마 철도 건설에 대한 악명 높은 얘기는 역사책이나 소설들을 통해서 지금도 많이 전해지고 있다. 미국은 버마를 되찾고 지키는 것이 전쟁의 종결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중국에 대한 군수품 공급에 큰 의미를 두면서 일본에 압박을 가했다. 그렇게 되면 일본 병력을 태평양에서 몰아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중국을 전초기지로 삼아 일본 본토의 공격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미국의 군대는 미국이 훈련시킨 중국의 군대들과 함께 버마 북쪽과 중국 남쪽에서 작전을 수행했다. 그들의 목적은 인도와 중국 남부를 연결하는 새로운 육로와
송유관을 만드는 것이었다. 미국은 중국 남부에 공군기지를 세웠는데 이 기지는 중국에 주둔 중인 일본군을 공격하고 일본이 태평양 남동부에 주둔 중인 자국 군대의 군수품을 보급하는 해상 경로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점령 지역들은 일본이 1942년 초 몇 개월 동안 전개했던 일련의 번개작전 결과 획득한 곳들로 1943년 내내 실시한 공격의 목표물이었다. 연합군의 공격 목표는 크고 작은 섬들 하나하나에서 일본군을 모두 몰아내는 것이었다. 그렇게 일본의 지배하에 있는 방대한 지역의 경계선을 조금씩 줄여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일본 본토를 전략적 폭격의 사정거리에 들게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연합군의 공격은 두 가지 경로를 따라 이루어졌다. 남쪽 경로는 더글러스 맥어더 장군의 지휘하에 남태평양의 큰 섬들을 따라서 실시됐다. 병력이 움직이면 공군기지가 설립됐는데 이를 이용해서 그 인근의 일본 유격대들을 통제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면 일본군은 우수한 제공권을 가진 적에 의해 보급로가 차단돼 군수품이 고갈돼 버릴 것이기 때문이었다. 1943년 3월 비스마르크의 전투에서 미국의 공군은 포위 선박들이 예기치 못한 낮은 고도의 공격에 당황하는 동안 수송 선박들을 습격함으로써 바다에 있던 일본군 사단 전체를 파괴시켜버렸다. (1943년) 내내 미국과 호주의 군대는 일본을 뉴기니 섬으로부터 몰아내기 위한 전투를 벌였는데 이곳은 일본이 호주 침략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점령했던 곳이었다. 이 뉴기니 전투에 참여했던 군대들의 상황은 최악이었다. 정글 사이로 난 길을 따라 장비들을 손으로 운반해야 했고 이어서 험한 산길이 기다리고 있었으며 열대 강우가 내리면 땅이 깊은 진흙탕이 되기도 했다. 군수품들은 공중으로 보급되기도 했고 때론 침략자인 일본군들을 끔찍이 싫어하는 뉴기니 원주민들이 운반해주기도 했다. 양쪽 진영 모두 식량 부족이 큰 문제여서 일본군의 경우 살아남기 위해서 포로나 심지어는 동료들까지 식량으로 삼았다. 그러나 그 무렵 뉴기니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말라리아였다. 이 말라리아와 굶주림으로 양쪽 진영에서 수천 명의 희생자가 나왔다. 그리고 정글을 가로지르는 길을 따라 전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양쪽 모두 이 통로들이 섬의 주도권 장악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군인들은 주위에 빽빽하게 덮인 잎사귀들 속에 누군가가 매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지냈다. 숲속에서 길을 벗어난다는 것은 영원히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다. 1943년 8월 연합군이 뉴기니를 점령하고 있는 일본의 항공기들에게 타격을 입히고 공군력을 파괴시킴으로써 교착 상태가 깨졌다. 그때부터 연합군은 일본의 암호까지 해독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연합군의 제공 능력은 2배가 됐다. 이는 전쟁의 주도권이 미국이나 호주 쪽에 놓이게 됐음을 의미했다. 일본은 뉴기니의 깊은 정글과 험한 산속으로 한없이 쫓겨났다. 이 과정에서 격렬한 저항도 있었다. 맥어더 장군의 진격 방향에서 북쪽으로는 미 해군이 좀 더 혁신적인 진격 작전을 감행했다. 남쪽의 공격은 100km를 거의 넘지 않는 짧은 거리의 이동으로 마치 큰 땅덩어리 사이를 건너 다니는 것 같았다. 그러한 육해군 합동작전을 통한 병력 이동은 군대 역사에서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로마 제국 시대부터 이미 알려져 있던 방법이었다. 연합국의 눈부신 산업 발전은 곧 병력의 강화로 이어졌고 그에 따라 과감한 군사 이동이 가능해졌다. 미 해군은 진주만의 뒤를 이을 곳을 만들었고 거대한 규모의 최신식 항공모함 함대를 결성했다. 이 병력들은 미 해군이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섬들 사이를 누비며 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가능케 했다.
태평양 중심부의 작은 산호초들 사이사이로 수천 킬로미터씩 떨어져 있는 섬들이었다. 이 섬들엔 어디에나 일본군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이들을 몰아내기 위한 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미국의 군대는 일본 본토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됐다. (1943년) 봄 대서양에서의 전투는 절정에 달했다. 독일의 잠수함들과 영국, 미국, 캐나다 해군들 간의 교전이 그해 말까지 계속됐다. 양측의 기술이나 전술, 그리고 수적인 우세 여부에 따라서 전세는 반전을 거듭했고 전투의 강도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었다. 독일의 목적은 연합군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해상무역로를 공격하고 교란시키는 것이었다. 상선을 호위하는 선박들은 끊임없이 공격의 위협에 시달리며 항해해야 했다. 독일의 유보트 대원들도 그들의 임무가 지극히 위험한 일임을 알고 있었다. 대서양에서의 전투는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수적인 면에서의 싸움이었으며 대수방정식이 적용되는 전쟁이었다.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드러났다. 대서양을 건너는 데 필요한 군수품의 양, 영국 국민들이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는 정도, 상선들과 그 호위 선박들이 침몰하는 비율, 파괴된 유보트의 숫자 등이었다. 연합국과 주축국의 조선소에서의 생산 속도는 그들의 손실 부분을 보충할 수 있을 정도였다. 1943년 봄부터는 방정식이 좀 더 복잡해졌다. 바다의 군인들에다가 러시아의 노은 속과 사막의 모래 속에서 싸우고 있는 군인들이 더 첨가됐기 때문이다. 비슷비슷한 전투가 계속됐다. 이제 영국과 미국의 군대가 북아프리카와 태평양에서 공세를 취하고 러시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면서 연합군은 세력을 확장하고자 했다. 북아프리카에 상륙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원과 호위 선박이 필요했다. 바다엔 선박이 더 많아졌고 호위해야 할 범위가 넓어져서 연합군은 대서양 횡단 선박들이 지나는 항로를 하나로 통일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은 유보트의 임무 완수를 더 쉽게 해주는 셈이 됐다. (1943년) 초 독일은 유보트의 숫자를 늘렸고 연합군 측의 상선들이 침몰되는 숫자는 위험한 수준에 이르는 위기를 맞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권은 여전히 연합군이 쥐고 있었다. 그해 1월 대서양 전투에서의 손실이 전략 수립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 연합군은 유보트와의 전쟁에 총력을 기울이게 됐다. 사정거리가 특별히 긴 항공기가 개발됐고 항공모함이 호위 선박에 포함됐다. 대서양 전투가 너무 오랜 시간 교착 상태에 빠져 있어 미국과 영국의 해군은 이제 결정적인 전투를 준비해야만 했다. 독일 해군을 파괴시키려면 유보트 한 척을 잡기 위하여 상선 두 척을 희생시킬 수도 있다는 어두운 계산을 해야만 했다. 5월까지 연합군 측 상선의 손실은 100여 척으로 최고 수준에 달했지만 독일 측 잠수함과 승무원들의 손실도 매우 컸고 유보트는 점차 퇴각했다. 연합군으로선 스탈린그라드나 미드웨이 못지않은 커다란 승리였다. 해상에서의 전쟁은 자원과 생산면에서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 연합군에 속한 국가들과 주축국 간의 생산 능력을 겨루는 경제전쟁의 의미도 지니게 됐다. 그 전쟁은 결국 영국과 미국 그리고 우방인 캐나다의 승리로 끝났다. 그들은 주축국보다 먼저 기동력을 갖췄고 그들의 경제를 보다 충분히 활용했으며 여성들의 인력도 적절하게 활용했고 전쟁에 필요한 물품들을 양적, 질적으로 좀 더 높은 수준에서 공급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며 가능한 최대 인력을 군대에 동원했다. 미국은 병역을 강요하는 나라가 아니다. 남녀 모두 강제 징집은 없었다. 뉴딜 정책도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었으며 전쟁 특수를 노린 각국의 노동자들이 대거 국경을 넘어 이주해오고 있었다. 영국의 경제는 과잉 생산 상태여서 작업복을 벗어야 하는 남자들이 생겨났다. 전시 중에도 경제적 지휘 체제는 완벽한 편이었고 징병 대상인 영국인들의 10%는 군대 대신에 광산으로 보내졌다. 일단
급박한 침략이나 패배 위협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오랜 시간을 계속 긴장하면서 일한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었다. 따라서 높은 임금을 보장하거나 애국심에만 호소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당시에는 모든 나라에서 전쟁 관련 노동자들이 광범위한 선전의 주요 대상이었다. 미국에선 로지와 리베토라는 유명한 캐릭터를 만들어 여성 근로자들의 사기를 높이려 했었고, 영국에선 몽고메리 장군이 직접 공장들을 순회하면서 근로자들을 독려했다. If the battlefront and the home front really get down to it this year, we can get the thing almost finished, that next year we just topple it over. 공장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워하는 노동자들로 가득 찼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전쟁의 환상 속에 빠져 있는 것이다. 영국의 여러 공장과 광산에선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파업이 끊이지 않았다. 산업에서의 전쟁은 단순히 양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질적인 전쟁이기도 했다. 연합국과 주축국 모두 그들의 군대를 좀 더 우수한 무기로 무장하기 위한 경쟁을 벌였다. 전쟁 관련 소설을 보면 비밀무기나 신무기들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과학과 공학이 전쟁에서 큰 역할을 담당했다. 1943년 3월 이 첨단 기술 전쟁에서 영국 공군은 그 유명한 댐 파괴 폭탄을 사용하게 된다. 물의 표면에서 튀어오르는 혁신적인 폭탄을 이용해 영국 공군은 독일의 산업지대에 있는 3개의 댐을 공격했다. 그 공격을 위해서는 원래 높은 고도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랭카스터 폭격기를 낮은 고도에서 운항해야 했기 때문에 고도의 비행기 조종 기술이 요구됐다. 폭격으로 홍수를 일으켰지만 공격은 그리 성공적으로 평가받지 못했다. 독일의 산업은 별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댐도 곧 복구됐다. 그 비밀무기는 다신 사용되지 못했다. 개발된 것들 중 기대보다 큰 효과를 낸 것도 상당수 있었다. 연합군의 조종사들은 공중전 시 근거리 퓨즈를 즐겨 활용했는데 이는 전시용 소형 레이더로서 적기에 근접할 경우 탄피가 터져버리도록 보완된 것이었다. 과학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기여를 했다. 과학자와 수학자들은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해주었다. 유보트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항공기에게 필요한 최적의 추적 모형도 과학자들이 계산해낸 결과였다. 이러한 작업의 대부분은 민간인이나 일반 군인들에겐 극비상으로 남아있다. 1943년 3월, 그때까지 밝혀지지 않은 채 남아있던 커다란 비밀들이 그대로 영원히 묻혀버리기도 했다. 전쟁 관련 공학기술은 일방적인 것만은 아니어서 독일 역시 나름대로 뛰어난 과학자들을 보유하고 있었고, 영국은 이들 나치 비밀무기 위험성을 실감하고 긴장했다. 댐 파괴 폭탄의 경우는 영국 공군과 랭카스터기의 통상적인 전술과 활용면을 고려해 볼 때 다소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1943년 내내 영국 공군의 야간 공격은 날로 그 강도를 더해갔다. 비행기들은 야간에 높은 고도를 비행해서 특정 지역을 폭격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한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특정 도시나 마을 전체였다. 폭탄은 민간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에도 떨어졌다. 1943년 7월 3,000대가 넘는 영국 폭격기들이 함부르크를 공격해서 사상 최초의 인공 화재 폭풍을 일으키기도 했다. 강력한 폭격과 당시의 기후 조건이 결합돼서 수천 개의 작은 불길들이 하나의 거대한 화염으로 변해버린 것이었다. 거대한 불길이 도시 전체를 뒤덮었고 허리케인만큼이나 무서운 속도로 도시를 집어삼켰다. 22평방킬로미터가 넘는 지역이 800도 이상의 화염 속에 휩싸였다. 이 한 번의 공격으로 인해 4만 5천 명이 불에 타 죽거나 질식사했다. (6년에) 걸친 전쟁 기간 동안 독일의 공격으로 인한 영국 민간인 사망자 수가 6만여 명 정도였음을 감안할 때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알 수 있다.
미 공군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된 목표물을 정확하게 조준해서 주간에 엄청난 양의 폭격을 가했다. 그들은 이전에도 이미 프랑스의 목표물들을 대상으로 아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유액과 수술 같은 공격을 연습한 적이 있었다. 1943년 봄, 미 육군 항공대는 호위 전투기 없이 독일 깊숙이 자리 잡은 목표물을 공격했다. 이는 다른 어떤 정규 병력의 임무보다 위험한 일이어서 폭격에 참가하는 승무원들에겐 엄청난 용기가 요구됐다. 이 임무를 띠고 비행했던 젊은이들 중 절반은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다. 독일의 방공망은 레이더의 지시를 따르는 대공 폭격으로 한층 더 튼튼해지고 있었다. 독일 공군은 야간 전투의 전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환한 대낮에 호위 전투기가 없는 상태에서의 연합군 폭격기에게 독일 전투기는 영국 공군의 최신의 전투기만큼이나 무시무시한 것이었다. 공격에 가담한 비행기들의 손실 규모는 엄청났다. 1943년 가을, 영국 공군이 베를린 공격을 시작한 다음 약 5개월이란 기간 동안 하나의 도시를 공격하는데 전체 병력의 절반 이상이 희생됐다. 미국 측도 역시 막대한 규모의 손실을 입고 결국 폭격기들을 철수시킬 수밖에 없었다. 미영 양국 공군의 공격을 가능하게 해준 것은 막대한 물량의 지원 덕분이었다. 폭격 공격에 들어간 비용만 해도 영국의 전쟁 관련 지출의 절반가량 됐다. 1943년 한 해 동안 미국과 영국의 폭격 공격을 위한 비용이 독일 공격으로 얻게 된 이득보다 더 크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함부르크는 그 끔찍한 화재 폭풍 사건 이후 한 5개월 만에 예전 생산량의 80% 수준을 회복해버렸다. 전쟁이 계속 중일 때나 끝난 후에도 전략적 폭격 공격의 도덕성이나 군사적 의미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많이 있었다.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인 시점에서도 민간인에 대한 공격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고 지금까지도 논란이 많다. 많은 사람들이 영국의 폭격작전 분야의 권위자인 아더 해리스 공군 중장을 전범으로 분류하고 있다. 전쟁이란 상황 속에서 거의 100만에 이르는 독일 민간인 사망자 수는 다른 어떤 희생의 경우보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독일은 동부전선에 모든 노력을 쏟고 있었는데 1943년 1월 스탈린그라드에서의 패배로 히틀러는 자신의 결정에 대해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됐다. 그러나 소련 병력도 잠시 탈진 상태에 빠졌다. 그래서 스탈린그라드 승리의 뒤를 잇기 위해 감행된 러시아의 공격은 실패했고 독일군에 밀려 후퇴해야 했다. 독일 사령부에서는 계속 승리하려면 소련이 새로운 부대로 전열을 재정비하기 전에 신속하게 공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쿠르스크에 있는 소련 병력을 공격해서 파괴시키는 작전이 수립됐는데 그곳은 두 개의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전선에서부터 크게 돌출해서 나온 지형이었다. 이것은 동부 전선에서 독일군이 승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적의 공격이 임박했음을 눈치챈 소련은 이 지역의 방어를 위해서 막대한 자원을 쏟아부었다. 거대한 규모의 러시아 포병사단이 대기 상태에 들어갔다. 1943년 7월 5일 독일이 공격을 감행했다. 쿠르스크 전투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탱크전으로 기록돼 있다. 4,000대의 러시아 탱크와 3,000대의 독일 탱크가 맞붙어 열흘 동안 사상 초유의 격렬한 전투를 벌였다. 교전에 참가한 거의 모든 탱크들이 쉬지 않고 교전을 벌였다. 탱크 대 탱크의 전투였다. 독일군이 거의 이긴 것 같았지만 손실 또한 워낙 커서 나치의 전력은 거의 소진될 지경이었다. 독일 탱크의 숫자도 4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다. 결국 독일이 보유한 탱크 전부가 파괴됨으로써 마지막 공격은 실패로 끝났다. 쿠르스크 전투 이후 독일은 다시는 전쟁 주도권을 잡지 못했다. 손실이 워낙 커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가 되자 히틀러는 독일군에게
소위 동쪽벽이라 불리는 특별방어선까지 후퇴해서 그 선을 지키라고 명령했다. 그 방어선의 설립 과정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지만 동쪽 벽 그 자체는 아직 지도상에 그 흔적이 남아있다. 러시아는 전투에서 이긴 대신 물량이나 인명에서 큰 손실을 입었다. 그러나 나치의 경우와는 대조적으로 수적인 면에서 소련군의 전력은 점점 더 강대해졌는데 이는 소련이란 거대한 국가만이 가질 수 있는 인적 자원 때문이었다. 여름이 지나가면서 소련군은 재배치를 끝내고 러시아 군인들에게 유리한 겨울이란 자연 조건을 이용하는 공격 계획을 수립했다. 10월과 11월, 그해 겨울에 첫 서리가 내릴 무렵 러시아군은 모든 전선에서 전면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주도권은 소련에 있었다. 소련은 독일에 비해서 물량 보급 면에서 월등히 우수했기 때문에 나치의 전력이 약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어디든 공격할 수 있었다. 그 이후 몇 달 동안 러시아군은 마치 권투 선수가 상대가 물러설 때까지 왼쪽 오른쪽을 번갈아가며 펀치를 날리는 것처럼 독일군을 계속 공격했다. 독일군은 히틀러의 명령에 따라 완강히 저항하며 전투를 계속했다. 이러한 전략 때문에 독일의 병력은 하나하나 차례로 위험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그들은 삼면에서 공격을 받기도 했고 탈출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에 놓이기도 했으며 적군이 만든 거대한 규모의 막다른 지역에 포위되기도 했다. 1944년 1월 히틀러는 퇴각을 허락해달란 설득을 받았고 1년의 전투에서 위기에 처한 병력들이 전선에서 철수했다. 러시아 북쪽에선 독일군에 포위됐던 레닌그라드와 연결되는 통로구시를 할 수 있는 좁은 지역이 점차 넓혀지게 됐고 독일군이 물러가면서 도시의 봉쇄도 풀리기 시작했다. 1944년 초가 되자 소련은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던 우크라이나 지역을 탈환했다. 러시아 군대는 1939년에 폴란드와의 동쪽 국경이던 지역까지 도달했다. 계속해서 강해져가는 소련군에 맞서기 위해서 독일의 장군들은 히틀러에게 예비 병력을 요청했다. 그들은 또한 프랑스의 공격이 임박했으며 이제 전력이 거의 바닥난 상태란 보고를 접했다. (1943년) 여름 쿠르스크 전투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 히틀러는 연합군의 또 다른 도전에 직면했다. 7월 10일 조지 페툰피아의 미군과 버나드 몽고메리의 지휘를 받는 영국군이 시칠리아에 상륙했다. 목적은 독일의 모든 방향에서 포위해 압박함으로써 히틀러가 러시아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것이었다. 사실 미국은 시칠리아 상륙에 대해 별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했으며 단지 처칠이 세운 또 하나의 무모한 작전으로 간주했다. 그보다는 오히려 유럽 북부에서 공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그 공격은 실시되지 않고 있었고 거센 논쟁만 벌어지고 있었다. 즉 북아프리카에서의 전투 경험과 승리로 자신감에 젖어있는 군인들을 영국으로 돌려보내 작전 명령이나 기다리게 한다면 이는 병력을 잘못 활용하는 것이란 주장이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마지막 결정은 전장의 군인이 아니라 고위 사령관의 몫이었다. 시칠리아 공격 같은 패턴은 그 이후의 전투에서도 반복해서 사용되곤 했다. 그들의 속임수는 독일군에게 먹혀들었다. 영국의 한 잠수함이 비행기 추락의 희생자로 보이는 큰 시신을 발견했는데 그 사망자가 소지하고 있던 서류에서 시칠리아 공격 작전은 속임수이며 진짜 공격 목표는 그리스란 사실이 적혀 있었다. 독일군들이 속은 것이다. 서로 다른 나라의 육해공군들이 긴밀하게 연결된 합동작전으로 공격함으로써 미국과 영국 군대의 상륙엔 거의 저항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듯했다. 이탈리아 영토는 수비하기엔 용이하고 기갑부대 활용은 어려운 여건이었다. 이탈리아의 군대는 그리 열성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지만 독일의 군대는 완강하게 저항했다.
연합군은 해상병력을 활용해서 독일군 방어선에 허를 찌르는 공격을 감행했고 7월 말이 되자 독일군은 섬을 비우고 쫓겨났다. 시칠리아를 장악해서 얻은 군사적 이득은 그리 크지 않았다. 작전에 동원됐던 독일의 군대는 주력 부대가 아니었고 시칠리아가 위협해 있었던 중동으로 이어지는 연합국의 연락망도 이미 확보된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 침공은 이탈리아의 커다란 정치적 비혼을 초래했다. 그동안 무솔리니와 파시즘의 지배를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탈리아의 고위 사령부가 자국 군대의 실패를 목격하면서 이탈리아의 입장 전환을 결심한 것이다. 7월 25일 무솔리니가 체포투옥됐으며 새로 수립된 이탈리아 정부는 즉시 연합군 측과 비밀 협상에 들어갔다. (9월) 초에는 영국의 군대가 이탈리아 반도의 끝자락인 칼라브리아에 상륙했다. 며칠 후인 9월 8일엔 이탈리아 정부가 항복을 선언했으며 독일의 예상대로 이탈리아는 주축국 동맹국에서 주축국 점령국으로 그 면모를 바꿔버렸다. 다음 날 영국과 미국의 연합군대가 나폴리 남쪽 살레르노에 상륙했다. 이 두 건의 상륙은 이탈리아 남부를 거대한 협공작전 아래에 묶어두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작전에 참여한 두 개 병력은 아주 대조적인 상황에 놓이게 됐다. 남쪽에서의 상륙은 비교적 순조로웠으며 거의 침공으로 여겨지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나 북쪽에서는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다. 해변의 고지대엔 사방에서 감시의 눈초리가 득실거렸다. 고도로 조직화된 독일군의 반격은 제일 먼저 상륙한 군대를 나중에 강력한 지원부대가 도착할 때까지 꼼짝 못하게 묶어놨다. 독일 병력의 회복 속도는 연합군보다 더 빨랐다. 연합군이 부대의 지원에 활용할 목적으로 점령했던 공항은 독일군에 의해 화염에 휩싸였다. 최초의 유도미사일 같은 최신 무기들이 나치가 침공 지원용 전함을 공격하는 데 이용됐다. 며칠 못 가서 미국과 영국 군대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됐으며 철수할 계획을 세워야 할 참이었다. 이들을 돕기 위해서 미국의 낙하산 부대가 해변으로 착륙했고 해군 전함들이 이집트에서 서둘러 보충 병력을 보냈다. 또한 영국 해군의 지원 전함이 도착했으며 지중해에서 활약 중이던 영국 공군은 그곳에서의 폭격 작전을 취소하고 이 전선을 지원하기 위해 중폭격기를 몰고 왔다. 결국엔 남쪽에 주둔했던 병력마저 합류함으로써 병력의 숫자만으로도 독일군이 후퇴해서 북쪽 방면에 새로운 방어선을 수립하게 만들었다. 살레르노에서의 전투가 최고조에 이를 무렵 독일의 특수부대는 과감한 공습을 펼쳐 체포되어 있는 무솔리니를 구출해냈다. 이탈리아의 독재자였던 무솔리니는 이제 독일군에 의하여 이탈리아 북부의 한 작은 꼭두각시 파시스트 정부의 독재자로 임명됐다. 히틀러는 살레르노 전투에서 비교적 성공을 거뒀고 이탈리아에서의 작전은 한 뼘의 땅도 내줄 수 없다는 철저한 저항 정신으로 밀고 가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 그 결과 이탈리아 반도 전역에 걸쳐 지루한 소모전이 계속되는 양상을 띠게 됐다. 연합군은 준비된 독일군에 맞서 계속해서 정면 공격을 반복해야만 했다. 연합군 측의 광범위한 지원 요구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영국과 미국 병력의 규모가 독일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 실정이었다. 단지 공군력에 있어서만 연합군이 더 유리할 뿐이었다. 독일의 군대는 최고의 정예부대였으며 험준한 언덕 깊숙한 곳에 참호를 파고 방어에 나선 그들을 공습하기란 쉽지 않았다. 이탈리아 작전에선 2차 대전 사상 가장 대규모의 남미 군단이 참여하기도 했다. 독일이 브라질 상선에 대해 유보트로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자 이에 대한 반격으로 브라질은 독일에 대한 전쟁을 선언하고 2만 5천 명의 병력을 참전시켰다. 이탈리아에서의 전투는 세계 2차 대전의 전투 중 1차 대전과 가장 닮은 점이 많았던 전투로 알려져 있다. 공격자들은 고정되어 있는 방어선을 상대로 계속해서 공격을 감행해야 했기 때문에 작은 영토를 얻기 위해서라도 커다란 인명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다. 서부전선과 비슷한 전투가 있었다면
그것은 몬테카시노 전투였다. 독일군은 꼭대기에 중세 수도원이 서 있는 높은 언덕을 점령하고 있었다. 그 언덕은 전선 전체를 통제하는 위치에 놓여 있었으며 실제로 많은 부대를 지휘하고 있었다. 독일군들이 요새화한 그 언덕을 점령하지 않고선 연합군이 전진할 수가 없었다. 1944년 1월에서 5월 사이에 카시노를 차지하기 위한 여러 차례의 전투가 벌어졌다. 그 언덕과 인근 마을에 사상 최대 규모의 폭격이 감행됐고 이로 인한 피해는 오히려 적의 방어를 더 쉽게 만들 뿐이었다. 모든 지휘관들이 계속해서 엄청난 병력을 투입하면서 공격을 감행했지만 결과는 점점 더 무의미해 보였다. 게다가 악천후는 공격자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다.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 연합군은 카시노의 북쪽 방면으로 새로운 시도를 감행했다. 안지오의 해변에서 또 하나의 육해군 합동 상륙작전을 실시한 것이다. 그것은 카시노에 주둔하고 있던 독일군에게 위협적인 것이었으며 이탈리아의 수도인 로마를 공격해서 점령할 수도 있다는 위협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공격 또한 몇몇 독일의 정예부대가 세운 작전을 토대로 한 독일군의 반격에 밀려 좌절되고 말았다. 독일군 때문에 연합군은 작전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안지오에서 받은 압박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카시노에 대한 공격의 강도를 2배로 높여야 했다. 1944년 봄이 되자 공중전의 전세가 크게 바뀌기 시작했다. 독일 공군의 전투기로부터 입은 커다란 손실에 대한 대응책으로 미 육군 항공대는 새로운 무기를 도입했다. B-51 무스탕 장거리 전투기였다. 영국 공군에선 만약에 폭격기들과 함께 독일 깊숙한 곳에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전투기가 있다면 그것은 사실상 효율적인 전투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 항공기가 지니고 다녀야 하는 연료의 무게 때문에 독일의 뛰어난 전투기들의 버금가는 작전 수행 능력을 보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무스탕은 비행거리를 연장하기 위해서 날개 밑에 판지로 된 연료통을 부착하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비행거리가 연장될 때는 이 탱크의 연료를 사용하고 비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료통은 떨어뜨려버리는 것이다. 새 전투기들은 단순히 사정거리만 길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또한 뛰어난 디자인의 전투기로서 독일 공군이 하늘에 띄워놓은 그 어떤 전투기와도 견줄 수 있을 만한 것이었다. 해가 1944년으로 바뀌면서 미 육군 항공대는 폭격작전을 개시했는데 훗날 결국 이것이 결정적인 공격이 되었다. 이제 폭격기들은 무스탕과 교전하던 방어용 전투기들을 유도해서 끌어내는 데 사용됐다. 이제 공장이나 산업 현장에서 점차로 독일의 불리한 얘기가 들리기 시작했다. 미국은 독일 공군의 전투기들을 비행기 한 대 한 대, 조종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천히 체계적으로 파괴시킬 수 있었다. 2월경 영국과 미국의 공군은 장거리 전투기에 의한 대규모 공격과 폭탄 공격을 병행했다. 연합군의 공군력에 완벽하게 무게를 실어주기 위해 공장들도 목표물이 됐다. 독일 공군에선 비행기와 조종사들이 하나씩 차례대로 파괴되기 시작했다. 독일 공군의 위력이 약해지면서 남은 조종사들의 과업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반면 미국 공군의 주간 공격과 영국 공군의 야간 공습이 더 쉬워졌다. (1943년) 늦가을 세 연합국의 지도자들이 이란의 테헤란에서 처음으로 모임을 가졌다. 영국과 미국은 이듬해에 프랑스를 침공하는 것에 동의했고 여기엔 프랑스 남부를 통한 상륙 계획이 들어있었다. 스탈린은 소련이 동시에 동쪽에서 공격을 개시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또한 독일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소련이 일본을 공격할 것이라는 미기록 극비 합의 사항도 있었다. 이제 세계의 어느 곳에서도 주축국이 주도권을 쥔 곳은 없었다. 연합국의 공격에 맞서기 위한 주축국의 전략은 적의 움직임을 저지할 만한 지혜로움을 상실해서 별로 효과가 없었다.
주축국의 군인들은 수평선 너머에서 공격의 조짐이 보이지는 않는지를 살피며 초조하게 지켜보고만 있었다. 주축국의 민간인들도 어디서나 두려움에 떨며 살고 있었다. 1944년 봄이 되면서 전 세계는 전쟁이 마무리되기 시작하는 조짐을 느꼈다. 연합국들은 이미 그 전 해에 카사블랑카 회담에서 전쟁의 목표는 주축국의 무조건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었다. 이제 그들은 적을 파멸시킬 마지막 수순을 밟아가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다음 시간에도 역사는 계속된다. 몬테카시노 전투에서의 교착 상태가 풀리고 로마가 연합국의 수중에 들어온다. 로마를 해방시키면서 북서 유럽 지역에 대한 대규모 침공이 대군주작전이란 이름으로 개시된다. 전쟁 사상 최대 규모의 육해군 합동작전으로 엄청난 숫자의 연합군이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한다. 이와 동시에 미군이 프랑스 남부에 상륙한다. 그해 여름, 자유를 되찾은 프랑스의 지도자 샤를 드골이 파리로 개선한다. 엄청난 규모의 연합군에 밀린 나치 세력은 첨단 과학을 동원한 비밀 무기로 대응하려 한다. 최초의 크루즈 미사일인 V1이 영국의 상공의 모습을 드러낸다. 이어서 더 큰 위력을 가진 탄도미사일 V2가 런던을 강타한다. 영국 정부는 처음엔 신무기가 발사됐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 히틀러에 대한 암살 기도가 실패로 돌아간다. 태평양 전쟁에서는 일본 열도가 일본 각지를 체계적으로 파괴시킬 수 있는 새로운 대형 B-19 폭격기의 사정권 내에 들게 된다. 더글라스 메가더는 필리핀으로 돌아오겠다던 그의 약속을 지킨다. 일본은 가미가제의 자살 공격으로 역사의 흐름에 맞서보려고 한다. 나치는 모든 곳에서 밀려나고 그리스가 해방된다. 그러나 곧 내전이 일어나 아테네의 거리 위에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벌어졌다.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은 전쟁의 종결을 앞당기기 위해서 자국의 공군 병력으로 하여금 안하임의 라인강 교차 지역 상공을 공격하게 한다. 그 결과는 끔찍한 재앙일 뿐이고 전쟁은 또다시 다음 해로 이어진다.